번째 발제자는 정성원 전 샘물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덴마크 자유학교 교육과 정부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덴마크 행복교육이라는 책을 직접 저자시기도 하고요. 그 책을 통해서 덴마크 자유교육의 힘을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샘물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또 책으로도 많이 발간을 하셨는데요.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또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생님과 또 교육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계실 건데요.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르케고르라든지 그런 분들도 생각하겠지만 덴마크의 가장 유명한 국부라고 한다면 크룬투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부라고 한다면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들, 또 경제를 일으킨 분들이 국부가 되어서 나라의 아버지가 되겠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크룬투비 이분은 교육학자예요. 그리고 정치가이고 목회자이고 시인이면서 역사가이면서 그 시대 굉장히 다양한 면들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새롭게 보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나라가 많이 빼앗기고 경제가 힘들어 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산업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발달해 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빼앗긴 덴마크, 약한 덴마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그분이 바로 잡은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을 죽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텍스트를 통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죽은 교육이요. 언어, 말,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살아있는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추구했던 것이 바로 토론, 살아있는 이야기를 주문하는 것은 토론 교육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교육 때문에 덴마크는 바뀌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덴마크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행복할 수 없는 환경과 기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터전을 만든 분이 바로 교육학자이면서 정치가인 그룬트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덴마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룬트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받으신 자료에 보면 현재 한국 교육의 침체를 보여주는 증상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사회 문화, 사회 가치관 등을 통하여서 믹스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두 가지에 기발한 아이디어, 정책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사회의 교육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산업화되기 위한 교육 구조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인적 자원부라고 하는 이름을 들면서 교육을 자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자원화시키는 그런 교육의 틀들을 보여주기도 했더랬습니다. 또 교육이라고 하면 인재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인재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산업사회에서의 구조죠.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만들거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고유한 가치를 개발하게 하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삶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산업화된 사회에서 만들어진 교육 영역으로 지금의 사회를 지금의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룬트비를 통하여서 산업화 속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삶을 찾아가는 그리고 자기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그룬트비가 만든 거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덴마크 교육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되겠습니다. 덴마크 교육 제도의 목표는 많은 학생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은 모든 학생이 따라가야 하므로 최고 수준이 아닌 기초 수준에 맞춥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아이를 학교에서 만들려고 하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낮춰져 있는 그 기준을 모두 다 패스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교육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은 지식을 축적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학생 각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돈을 버는 것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이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의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 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투비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주장한 게 두 가지인데요. 부모가 만들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그런투비가 가장 주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학교를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갈 때에 참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덴마크의 무상 교육에 보면 덴마크는 1814년부터 종교계의 그루트의 영향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의무 교육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사립에 갈 수도 있고 공립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투비가 아쉬워했던 것은 정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교육 과정이 있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교육하고 싶은 교육 과정이 있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전혀 이것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립과 공립이 아닌 제3의 교육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14년 일반 교육법을 통하여서 의무 교육이 만들어졌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의무 교육을 넘어서 지금은 1971년부터는 9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내는 비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까지 다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간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보면요, 가운데 보면 한 학교를 세우고 무상으로 가르치는 공교육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덴마크가 실시했습니다. 이후 1971년 7년이던 의무 교육을 현 체제와 같은 9년으로 늘렸습니다. 덴마크의 작가 모르텐 스탈랑에는 덴마크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입과 상관없이 대학 때까지의 모든 교육비가 무상이며 심지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 즉 아동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들만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생활 보조금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독립한 학생들은 월 1,200달러, 자기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600달러의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집의 자녀를 왜 국가가 무상으로 돈을 대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가정의 자녀가 미술을 하고 싶은데 아빠는 경영을 하라고 한다 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가 이 미술을 해 나갈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집에도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자유교육에 보면요, 크게는 프리스콜레를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안학교와 애프터스쿨레를 묶어서 자유학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순수하게 자유학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자유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겠는데요. 덴마크의 프리스콜레 자유학교입니다. 의무 취약이 아닌 의무 교육을 바탕으로 덴마크의 부모들은 지역 공립학교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학교들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은 의무 취약이 아닌 의무 교육입니다. 덴마크는 의무 취약이 아니라 의무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곧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형태든지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의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무 취약이 아니라 의무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무 교육이 아니라 의무 취약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이 아니고 그는 의무 취약입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대안학교들이 없느냐? 대안학교들이 없어요. 한데 대안학교들이 없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제도권 속으로 다 빨아들입니다. 실험학교라든지 대체학교라든지 여기 발도르프 학교가 있는데 그처럼 이런 대체학교, 실험학교들을 사립학교 형태로 빨아들여서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재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의무 취약이 되어서 대안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독일이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보면요, 부모의 권리는 교육에서 부모의 권리의 개념은 덴마크 학교 교육과 관련된 헌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룬트비아 콜이 그 발전 과정에서 깊이 관여했습니다. 부모의 권리에 대한 원칙은 첫 번째 학교법이 시행된 18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학생들이 적용한 1855년 자유학교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모든 부모들의 권리가 분명해졌고 이후에 적용된 법률에 의해 원칙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1814년도에는 사립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은 몇 년도였습니다. 1855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1855년에 주어졌고 국가가 1908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국가가 이 자유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국가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 자녀의 교육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부모가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유학교가 유지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헌법에 소수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 헌법에도 소수자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소수자는 다수자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수는 소수자가 자신의 소수 의견과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수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어떤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자는, 특히 국가는 소수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6살 때부터 중3까지의 자유학교 프레스콜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덴마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독특한 교육 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교육과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자유학교가 일반화된 나라입니다.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대안학교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 있어서도 대체학교, 실험학교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것을 공교육에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공교육도 자극받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대안교육도 실험학교들도 같이 있음을 통해서 쌍두마차처럼 갈 때에 교육이 훨씬 더 건전하게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좀 내려가면 1855년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정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이야기했는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던 그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좋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유와 관심과 돈을 달라고 의회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덴마크는 50년에 걸려서 이것을 정치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 빠른 사회이니까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두드려야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했던 프레스콜레 사무총장님은 자유와 관심과 돈을 달라라고 의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도 그 영향으로 이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념이나 선호하는 교육 방법으로 교육하기 원한다면 마땅히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덴마크 기독교 자유학교 협회 사무총장 한슨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떤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자녀들을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국가는 부모가 선택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위해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재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 권리라는 거죠. 하나의 보편적 권리라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면 뜻을 같이 하는 부모들이 모인다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그래서 첫 때는 12명, 2년 차에는 30여 명, 3년 차에는 40명이 되고 지속해서 70여 명이 넘으면 국가는 70%의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유학교에서 이 교육과정만 이수한다면 문제가 아니고 또 반사회적 은밀한 자기 나름대로의 반사회적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허용을 해줍니다. 나치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 되지만 뭐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의 가치관이 건전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고 학교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프레스콜레 다니는 아이들 한 18%에서 한 20%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학생들이 훨씬 더 덴마크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레스콜레에 주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항을 보면은 덴마크 국회의 모든 정당은 지식 중심의 공립학교 또한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경험과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법제화를 원합니다. 프레스콜레는 학교 운영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학생 개인당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공립학교에 지급되는 공적 비용과 거의 동등합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한 공적 지출이 동일한 주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한 75%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70에서 7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것의 많은 부분은 교사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콜레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에게도 공립에 다니는 교사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비용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별 자금을 보면요, 장애를 가졌거나 교육적 또 다른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그 아이들에게 또 교육적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수하고 또 임대하기 위한 비용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을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2명의 학생이 되면 7학년까지 32명의 학생이 되면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학교가 파산됐을 경우에 이 재산은 그 학교의 어떤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프레스콜레를 지원할 때는 모든 프레스콜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서 절대 영업적인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면 절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비를 보면요, 프리스콜레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9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비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덴마크 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독일보다도 한 1.5배 비싼데요. 이게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모들이 내기에 힘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감면해 주기도 하고 장학금을 주기도 하면서 재정 때문에 교육받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끔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리스콜레 0학년부터 시작해서 9학년까지 되는 프리스콜레가 있는 반면 8학년과 9학년 정도 우리나라 같으면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지나가는 애프터스쿨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학교와는 좀 다르고요. 중학교 마친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니는 학교인데요. 곧 김나지움 곧 일반 인문계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갈 수도 있고 또는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애프터스쿨레를 갈 수도 있고 미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자기가 장차 살아가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애프터스쿨레입니다. 이것은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아이들에게도 역시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있으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로 나갈 것 같으면 김나지움에 가기 위해서 더 한번 학문적, 철학적 영역들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스포츠를 해보기도 하는 이런 어떤 애프터스쿨의 제도가 있는 것이 덴마크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교육적 재정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요.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정책은 사회 유동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유동성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입니다.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사이의 사회 유동성은 평등한 사회와 복지가 보장된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회 유동성의 가장 큰 수단이 바로 교육입니다. 곧 계층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면서 MIT 교수인 아비지트 베너지와 이분은 15년간 40여 개 국가의 빈곤 국가를 밀재 취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나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육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기회의 평등을 크게 확대시키고 덴마크처럼 모든 학생이 무상 교육과 더불어 여러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 출신의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그러면 빈부의 격차도 줄어들고 가난을 되물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많은 빚을 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 웬만한 직장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안고 있는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고액의 연봉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이 빚이 없게끔 학자금을 다 제공해주고 생활비도 다 제공해 준다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꼭 고액의 연봉이 아니더라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유동성을 높이는 교육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접근하고 있는 교육 형태와는 다릅니다. 현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것은 수요 접근법입니다. 곧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투자하고 나면 투자한 사람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투자한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요접근법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면 공급접근법이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급접근법은 교육은 투자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실제로는 보편적 가치며 보편적 권리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그냥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는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재정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역시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몸살이 들어가지고 지금 목이 걸걸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계속해서 갈라지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박수까지 주시면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재가 아니라는 것, 인적 자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원이 아니에요. 행복한 국가인 덴마크의 교육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소질을 앞세워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재능과 소질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가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95%를 위한 교육이기에 수월성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수치로 측량하지 못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요, 우리는 마지막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거시적 안목으로 취약 의무가 아닌 의무 교육의 본질을 살려 이런 교육이 일어나면 지원하고 보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학교는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개인 소유로서 한 개인의 교육 과정이나 의사결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육이 덴마크 자유교육과 같이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와 사회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셨습니다.